안녕하세요. 십수년의 세월을 원망에 휩싸여 살았던 50대 여자입니다. 저를 원망으로 점철된 세월 속으로 내몰았던 건 다름 아닌 전 시모였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었죠.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 강렬한 발자국을 남긴 전 시모에 관한 긴 사연을 허심탄회하게 이곳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비교적 가난한 집 딸이에요. 시골에서 남의 땅을 작게 빌려 쌀농사를 짓던 부모님 아래에서 나고 자랐죠. 하지만 풍족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하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분들이셨고, 오빠, 저, 그리고 남동생 또한 소소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며 살았거든요. 지방대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한 저는 작은 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29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3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시댁은 서울 노른자 땅에 4층짜리 건물도 갖고 있던 부잣집이었어요. 직업도 집안도 남편에 비해 기울어 괜히 기가 죽어있던 제게 시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농사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농사 지으시며 자식 셋을 모두 건사하셨다니 네 부모님께선 존경스러운 분들이구나. 연진이 너도 한 곳에서 무려 4년이나 일했다지? 요즘 애들 한 곳에 진득하게 붙어있질 않은데 부모님을 닮아서 참 끈기 있는 성격을 가졌구나. 장하다. 우리 집안에 시집 오게 된 걸 환영한다. 임대업을 하며 자수성가를 하셨던 시부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어요. 시부께선 감사하게도 제게 몸만 오라고 말씀하시며 서울의 아파트와 혼수까지 전부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내심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 걱정이었던 시모 또한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게 나름대로 잘해 주시더라고요. 세아가 이따 집에 갈 때 우리 수남이가 좋아하는 반찬들 좀 싸놨으니까 가져가거라. 그리고 시금치 나물이랑 육전도 좀 만들어서 같이 싸놨어. 저번에 보니까 세아가 네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시부모님까지 잘해주시니 제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저를 쫓아다니다 결혼까지 성공했던 남편은 정말 제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지 2년 뒤 딸까지 낳으니 남편은 날개라도 있으면 하늘로 날아갈 듯이 기뻐했죠. 아이고 우리 소민이 왔어? 얘는 어쩜 날이 갈수록 우리 수남이 얼굴을 쏙 빼닮아 간다니. 소민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특히 시모께선 남편을 닮은 제 딸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권유로 딸을 낳은 후엔 전업주부가 되었고 내조를 하고 딸을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매일이 너무 행복해서 전 제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한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느낀 건 시모가 자식밖에 모르는 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시댁엔 남편과 각각 2살, 3살 터울인 시동생과 시누이가 있었는데 2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들이었어요. 시동생은 틈만 나면 사업을 한다며 시댁에 손을 벌렸다가 말아먹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던 철면피였고 시누이는 그런 시동생보다 한 푼이라도 자기가 덜 받을까 싶어 악착같이 시동생과 똑같이 받아내려 애쓰던 욕심쟁이였죠. 그리고 2사람을 그렇게 키운 사람이 다름 아닌 시모더군요. 시모는 자식들 말이라면 바다에 뛰어들어 진주라도 직접 캐올 만큼 자식 바보인 분이었습니다. 맨날 돈 해달라, 자기들 여행 가게 애들 좀 봐달라, 반찬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할 줄밖에 모르던 시동생과 시누이의 말에 화를 내긴커녕 다 큰 자식들이 징징거리는 게 귀엽다며 웃는 분이셨거든요. 당신 적당히 해. 다 커서 자기들 가정까지 꾸렸으면 저들 알아서 살아갈 줄도 알아야지.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주 몸만 큰 어린애들이 따로 없잖아.
당신이 계속 쟤들 말을 들어주니까 쟤네가 영 철이 더 안 드는 거 아니야. 죽을 때 있는 돈 전부 다 싸갈 거요.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만한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해달라는 거 일일이 다 들어주는 게 자식들 망치는 길임을 왜 몰라? 그런 시모를 막아서던 사람이 바로 시부였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자식들을 망치고 있다며 타박을 하곤 하셨어요. 시부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시모는 속상해하셨는데 그런 시모를 위로해 주던 사람은 가족 중 남편이 유일했죠.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랜만에 둘이 영화나 보러 갈까요? 시모는 그런 제 남편을 자식들 중 가장 아끼고 예뻐했습니다. 남편 또한 시부보다는 시모를 더 좋아했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쿵짝이 잘 맞았어요. 남편은 마치 딸처럼 시모와 아주 사소한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나누길 좋아했죠. 어쨌든 시동생과 시누이가 개차반이긴 해도 그들이 제 가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기에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저의 행복은 결혼한 지 8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당신 어제도 늦게 들어왔더라? 요새 자주 늦네? 회사 일이 바빠? 오늘도 늦는 거야? 몰라. 일이 일찍 끝날지 늦게 끝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은 나 기다리는 거 말곤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퇴근이 늦어지고 제게 냉랭해지더군요. 아이를 위해 일을 그만두라던 남편은 제게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요새 일이 힘들어서 예민해졌나 싶어 꾹 참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말에 그날은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왜 말을 그렇게 해? 남편 귀가가 늦어지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아내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요새 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냥 당신 보면 한심하니까 그렇지. 요샌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까지 잘하는 여자가 세고 셌다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하고 애만 보면서 편하게 살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집안이 좋아 돈이 많아? 에이, 예전에 내가 눈이 삐었지. 내 팔자 내가 꼰 걸 누굴 탓하겠어? 남편은 신경질을 내며 현관문을 쾅 닫곤 나가버리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싸움 한 번 안 하고 사이좋던 우리가 요새 들어 왜 이렇게 된 건지 다정했던 남편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가 싶었죠.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냉랭해져 갔습니다. 제가 화해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내비쳐도 남편은 저를 무시할 뿐이었어요. 우린 어린 딸이 눈치를 볼까봐 딸 앞에서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뿐 이미 부부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었죠. 그렇게 속상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절 찾아왔더군요. 남편도 출근하고 딸도 유치원에 간 시간이라 저는 혼자서 시모를 맞이했어요. 안 그래도 남편과의 문제를 남편과 제일 친한 시모에게 상의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였기에 저는 시모의 방문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시모는 제게 뜬금없이 충격 발언을 던지더라고요. 예, 어머마. 너 우리 수남이랑 요새 사이가 안 좋다며? 아, 애아빠한테 들으셨어요? 맞아요, 어머님. 안 그래도 그 일로 마침 어머님과 상의해보고 싶었어요. 대체 애아빠가 요 몇 달 새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애아빠랑 잘 풀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럴 것 없다. 내 생각엔 너랑 수남이는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애아빠가 어머님한테 저랑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던가요? 황당했어요. 남편의 입에서도 아니고 뜬금없이 시모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제가 당황하며 묻자 시모는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얘기하더군요. 그래, 내 아들이 너랑 살기 싫다더라.
정말 남편이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대체 왜, 이유가 뭐라는데요? 남녀 사이의 마음이 변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냥 네가 지겨워졌다더라. 네가 밥 먹는 모습도 꼴도 보기 싫대. 자기 눈앞에 네가 보이는 것 자체가 짜증난다더라. 그런데 차마 너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길래 내가 너한테 직접 이렇게 말해주러 온 거다. 정말 애아빠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어머님이라도 애아빠를 혼내셨어야죠. 우리가 소꿉놀이처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 사이엔 애가 있는데 그렇게 책임감 없는 소리를 하는 걸 그냥 두시다 못해 거두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시모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변해버린 남편도 갑자기 제게 냉정해진 시모도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가 눈가를 붉히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건조한 말투로 말을 잇더군요. 그렇다고 내 아들을 평생 불행하게 살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니 일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라. 마음 떠난 남편 붙들고 사는 거 너한테도 못할 짓이야. 사실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별로 안 들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웠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좋다기에 나도 너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아들이 좋다는 건 나도 좋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남이 걔도 자기 눈에 잠깐 콩깍지가 쓰였었다는 걸 깨달은 게지. 아무튼 수남이도 나도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재산 분할은 잘해줄 테니까 큰 자본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남남이 되자꾸나. 소민이도 우리가 맡아서 키우마. 경제적 여건이나 뭐로 보나 우리가 데려가는 것이 훨씬 낫잖니. 뜬금없이 오셔서 이혼 한 해 만에 하시더니 이젠 제 딸까지 저한테서 뺏어가시겠다고요? 저한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소민이 절대로 못 드려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 지금 잠시라도 어머님하고 더 같이 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저는 시모를 떠밀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시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집에서 나가며 제게 한마디를 남겼죠. 아무튼 난 분명히 말했으니 나머지 수남이랑 잘 얘기해봐라. 뭐가 너랑 소민이를 진짜 위하는 길인지 잘 판단해. 시모가 집에서 나간 후 혼자 남은 전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었어요. 커다란 배신감이 제 몸을 휘감았죠. 대체 순탄했던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과 무슨 이야기든 나눠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날도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던 도중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통화 중인 것 같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말소리를 들은 저는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 집에 잘 들어왔어. 우리 애기도 잘 들어갔지? 집에서 막 통화해도 괜찮냐고? 괜찮아. 애 엄마 지금 자. 얼마나 깊게 자는지 아까 내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더라. 아줌마 같은 꼴이 아주 꼴 보기가 싫더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오늘 이혼 얘기를 애 엄마한테 꺼냈다고 하니까 금방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쥐뿔도 없는 게 얼마나 나한테 매달릴까 생각하면 아주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다. 기가 막혔어요. 단순 변심이 이혼하고 싶은 이유라던 남편은 사실 여자가 생겼던 겁니다. 시모에게 이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큰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낯선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남편의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었죠. 다음 날 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남편에게 시모가 말한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기뻐하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더군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을 붙잡고 살면 나만 불행해지겠지. 그래, 이혼하자. 근데 나도 살 곳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집 구하게 되면 미리 계약금도 내야 하니까 나한테 돈도 미리 좀 보내주라.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신난 남편은 뜻대로 하라며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고분거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가며 남편이 보낸 돈을 받았죠. 저는 곧장 그 돈으로 사람을 써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바람이 이혼 사유인 걸 안 이상 철저히 진실을 파헤쳐서 제대로 한번 엿을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알게 된 사건의 전말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하더군요. 우선 박수남 씨가 6개월째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여기 증거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쪽을 자세히 캐봤더니 이거 참 할 말이 없더군요. 그 여자를 박수남 씨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현진 씨 시어머니예요. 뭐라고요? 제가 이를 의뢰했던 사람의 말을 들은 전 기함한 나머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카페에서 몰래 녹음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제게 들려주었죠. 오빠, 진짜 이혼하는 거 맞지? 나 그럼 엄마한테 오빠랑 곧장 결혼 준비할 거라고 얘기한다. 진짜라니까. 얼른 장모님께도 말씀드려. 정말 장모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몰라. 아직 이혼도 안 한 날 사위로 받아주고 기다려주셔서. 아무리 우리 엄마 지인이라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야. 아무튼 애엄마한테 마음이 떠났다니까 곧장 널 나한테 소개시켜준 엄마 덕에 나한테도 제2의 인생이 찾아왔어. 애 엄마보다 집안도 훨씬 좋지 어리지 예쁘기까지 한 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건지 모르겠다. 난 평생 엄마한테 감사하면서 살아갈 거야. 알고 보니 상간녀는 시모가 나가던 모임에서 만난 지인의 딸이더라고요. 원래부터 제가 성에 안 찼던 시모는 남편이 제게서 마음이 떴다고 하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새 며느리감을 남편에게 붙여줬던 겁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참으로 치졸하고 끔찍한 인간들이었죠. 그 길로 시모에게 달려가 따져 물으니 시모는 도리어 제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떻게 멀쩡한 며느리를 놔두고 아들한테 새 여자를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산 세월이 얼만데. 너도 참 지독하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냈니? 아무튼 어차피 너 이혼한다고 말했다며. 이혼하는 마당에 수남이한테 여자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그 일로 재산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가져가거라. 어차피 우리 집에 남아 도는 게 돈이니까.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사실이 들통나자 시모는 속이 시원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부르릉이 들려오더군요. 이혼이 뭐가 어째? 그 사람은 바로 외출했다가 들어오던 시부였습니다. 시부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부를 본 시모는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 저는 펑펑 울면서 자초지종을 털어놨고 사건의 전말을 들은 시부는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이? 여보, 난 그냥 우리 수남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놈의 자식을 위해서. 정작 애들을 망치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그렇게 애들을 잘못 키우더니 결국 애를 이 지경까지 망쳐놔. 시부는 그 즉시 남편 또한 시댁으로 호출했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시댁에 들어오더군요. 시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물건들을 던지며 갖은 쌍욕을 하셨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아. 감히 네 애를 낳은 조광지철 버리고 바람을 피워? 그냥 나가 죽어라.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시부는 기억 후 제 앞에 시모와 남편의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못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저는 남편의 뺨을 냅다 후려쳤죠.
제 행동에 시모는 시부의 눈치를 보며 나지막이 이를 갈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을 향해 싸늘히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 한 대가 아니라 10대, 아니 100대라도 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내 손이 아픈 게 싫어서 참는 거야. 이 의리 없는 자식아,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난 앞으로 당신이 평생 불행하길 빌 거야. 당신이 제발 행복해지지 말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또 저주할 거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라 하셨지만 어머님은 제가 아는 부모 중 가장 최악의 부모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저 인간이 나중에 어머님한테 효도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부부간의 의리도 모르는 저런 인간은 자식 된 도리도 절대로 안 지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언젠가 제 말을 떠올리면서 피눈물을 흘리실 날이 올 테니까. 할 말을 마친 저는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시부는 그런 제 뒤를 쫓아나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정말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집안 관리를 잘못해서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저는 시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한 후 자리를 벗어났어요. 시부야 무슨 잘못이 있겠냐만 당시 저는 시댁 식구들 자체와 더는 얼굴을 마주하기도 싫었거든요. 남편은 이혼할 때까지 시댁에서 거처하며 집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죠. 이혼하며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일이 있다면 바로 7살 난 딸이었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남편과 시모는 끝까지 딸을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소민이는 우리가 너보다 훨씬 잘 키울 수 있다. 우린 교육도 그 어떤 것도 전부 소민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반면 넌 어떻니? 당장 일을 구해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소민이한테 제대로 신경이나 써줄 수 있겠어? 친정이 시골이라 애를 맡길 수도 없잖아. 애 우리한테 보내거라. 우리가 최고의 환경에서 잘 키울 테니. 저는 딸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도 없는 마당에 제 욕심 하나만으로 딸을 데려가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싶더라고요. 억지로 딸을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 저는 결국 딸을 남편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비록 제겐 끔찍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남편과 시모는 저희 딸만은 굉장히 아꼈거든요. 게다가 딸이 자라기엔 시댁의 환경이 훨씬 좋았으니 저는 딸을 위해 아픈 선택을 했죠. 이혼이 마무리된 후 시부는 저를 불러 제게 1억을 따로 건네주시더군요. 그리곤 거절을 하는 제 손을 잡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돈으로 네 상처가 낫지 않을 거라는 거 안다. 그래도 받아다오. 못난 자식 가진 부모로서 이렇게나마 너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이후 저는 서울의 다른 동네에 작은 전셋집을 구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되어 사무직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저는 대형 마트의 캐셔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리 전 남편과 합의하에 한 달에 2번씩 딸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죠. 나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살아 엄마. 아빠는 새로 결혼한 아줌마랑 따로 나가 살고 있어. 그 아줌마가 나랑 살기 싫다고 했대. 아빠는 가끔씩 혼자서 날 보러 와. 다행인지 불행인지 딸은 전 남편이 아닌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더군요. 그래도 딸은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는 물론이거니와 자식이라면 끔찍이 여기던 시모 또한 저희 딸을 무척이나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 딸이 불행하면 다시 소송을 걸어서라도 양육권을 빼앗아 오려고 했건만 불행 중 다행이었죠. 하지만 딸의 일과 별개로 저는 한동안 끔찍한 우라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 남편보다 시모에게 더 큰 원망을 품은 저는 자다가도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 피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렇게 절대로 전 남편과 시모만은 살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천벌은 불행해질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모와 전 남편이 아닌 엄한 시부가 받고 말더군요. 이혼한 지 8년 뒤 시부는 그만 뇌출혈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딸에게서 시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빈소를 향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시댁 인간들과는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제게 눈물로 사죄하셨던 시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셨던 시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죠. 저 여자가 여길 왜 와? 빈소에 도착하니 전 남편과 새 살림을 차린 상간녀가 대놓고 저를 향해 비아냥댔습니다. 전 남편과 다른 시댁 식구들 또한 저를 마땅찮은 표정으로 훑어봤지만 유일하게 시모만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잊지 않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제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모가 저렇게 나오니 얼떨떨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모를 원망하고 있었던 전 그런 시모에게 그저 목례를 한 후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죠. 세월은 또다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혼을 한 지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군요. 홀로 남은 시모 아래에서 자란 제 딸은 나이 22에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시모의 든든한 경제적 지원과 사랑을 받고 자란 제 딸은 다행히 전 남편과 그 형제들처럼이 아닌 아주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죠. 다른 거 몰라도 제 딸을 보면 시모가 얼마나 제 딸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는지 느껴졌습니다. 나 고등학생 때부터 아빠는 거의 안 만나. 아빠 진짜 많이 변했어, 엄마. 완전 그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자식이든 할머니한테든 신경도 하나 안 쓴다니까? 내가 말했지? 나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아빠 코빼기도 안 비쳤다고. 그 여자가 나 싫어하니까 그 여자 눈치 보느라 그런 거잖아. 아, 진짜 정 떨어져. 반면 전 남편은 딸에게 관심도 없이 사는 듯 하더군요. 저는 혹시 딸이 상처를 받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딸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상상도 못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마, 잘 지냈니? 그 사람은 바로 전 시모였어요. 듣자 하니 저희 집 주소는 딸에게 물어본 것 같았는데 대체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날 왜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어느새 70대 끝자락에 선 시모는 많이 야위고 늙었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모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죠. 여긴 왜 오셨어요? 잠시 망설이던 시모는 이내 제 앞에서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전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연진아,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네 말이 다 맞았어. 난 지금 너에게 저질렀던 일로 인해 천벌을 받고 있다. 자식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거란 네 말이 다 맞았던 거야. 이제 와서 너에게 사과란들 뭐가 달라지겠냐만. 그래도 죽기 전에 내게 꼭 사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시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할 당시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며 제게 사과 한마디 안 터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죠. 시모는 울며 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너 그렇게 이혼시키고 처음엔 그래 좋았다. 내가 원하던 며느리 들이고 수남이 얼굴도 폈으니 내 남편이 날 구박하고 타박하는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지. 그런데 너희 시아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변했다. 우리가 월세 받고 있던 4층짜리 건물 있지? 네 시아버지가 죽자마자 자식 놈들은 그 건물을 탐내기 시작했어. 생전 안 그러던 수나미까지
지 아내가 뭐라고 구슬렸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날 찾아와서 건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더구나. 나는 어차피 나 죽으면 자식들에게 줄 재산이니까 좀 일찍 주면 어떤가 싶어서 그 건물을 팔아 거의 80% 가까운 돈을 세 놈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그 뒤로도 세 놈은 내게 남은 재산을 어떻게든 뜯어갔어. 그 놈들을 막아주던 내비가 세상에 없으니 그 놈들은 신이 나서 활개를 쳤지. 그런데 그 놈들은 내게서 돈만 가져갈 뿐 점차 내 집엔 발길이 뜸해지더구나. 심지어 날 그렇게 좋아하던 수남이도 소민이가 있는 우리 집에 자신이 드나드는 걸 새 아내가 싫어한다며 나중에 명절에도 오지 않더라고. 시모는 나중에 가선 거의 오열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를 차마 위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조용히 시모에게 휴지 곽을 건넸죠. 시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왜 명절에 안 오냐고 큰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따졌더니 그 애가 나에게 뭐라는지 아니? 자기가 가봤자 음식밖에 더 하겠냐면서 오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더구나. 게다가 자기 자식도 아닌 소민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면서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자긴 우리 집에 안 오겠다고 못을 박더라고. 나중에 지인이던 큰며느리 모친에게도 전화해봤더니 그 여자가 내게 이러더구나. 돈 많은 집구석이라 그 집 발사기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건데 볼장 다 본 마당에 왜 자기 딸이 홀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냐고 말이야. 그 여편네나 큰며느리나 철저하게 돈 때문에 우리 집과 관계를 맺었던 게지. 큰애가 안 온다고 하자 둘째 며느리도 이때다 싶어서 자기도 더 이상 우리 집엔 안 온다더구나. 막내야 원래도 명절엔 안 오던 애니 명절엔 나랑 소민이 둘이서 쓸쓸하게 보내야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더니 나중에 세 놈 모두 집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날 아주 개무시하더구나.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자식 놈들에게 버림받으니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소민이 아니었으면 난 진즉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 난 그저 소민이 하나만 보고 그 잔인한 세월을 버텨냈지. 어멈 네 말이 다 맞았던 거다. 자식들을 금수로 키운 것도 나고 그런 자식들이 돈 없고 힘없는 늙은 날 버린 건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야. 내가 어리석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내게 쓴소리를 해준 죽은 남편과 네가 생각나더구나. 그러던 와중에 소민이가 나에게 부탁을 했어. 자기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두 사람이 나랑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럼 지금 어머님 말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뒤늦게 제가 생각났으니 앞으로 저랑 잘 지내보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소민이 부탁을 핑계 삼아서? 혼자 남으니 외로우니까 어줍잖게 사과하는 척하고 지금 제게 기대려는 심보냐고요. 듣다 보니 다시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정이야 안타까웠지만 그걸 왜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하나요? 딸을 잘 키워준 건 고맙다지만 제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이제 와서 저와 잘 지내보고 싶단 말을 할 수 있답니까? 저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노인을 향해 악에 받쳐 소리쳤고 시모는 그런 제게 펑펑 울며 이러더군요.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내가 염치도 없이 이제 와서 너와 잘 지내보고 싶다는 말을 내뱉겠니? 난 그냥 너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하나를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사과든 부탁이든 전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싶어 들어보니 순 자기 하소연에 자기만 편하고자 하는 사과뿐이잖아요. 게다가 뭐 부탁이요? 뻔뻔하기도 하지. 아직도 나는 가끔 악몽을 꿔요.
그때 당신들이 내게 했던 짓들이 꿈에 나올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고 난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용서요? 마지막 부탁이요? 아니요. 난 당신이 우리 소민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지 않았다면 진즉에 당신을 찾아가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난 15년이란 세월을 증오로 얼룩진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요.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님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어머마, 조금만 더 내 말을 들어다오. 어머마. 저는 엉엉 울며 힘없이 제게서 밀려나는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대체 왜 이제 와서 저런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지 정말 이기적이고 최악인 인간이다 싶었죠. 하지만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더 저를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시모를 문전박대했지만 시모는 한참 동안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 말 좀 들어달라며 흐느끼다가 돌아갔습니다. 제발 그만 찾아오세요. 더는 어머니께 들을 말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저는 시모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시모의 사정에 설득돼 시모를 동정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몇 번은 문전박대 당한 시모는 5번째로 절 찾아온 날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나타났더군요. 엄마, 나 소민이야. 문 좀 열어줘. 그 사람은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손녀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시모의 모습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딸을 계속해서 문 앞에 세워둘 수는 없었기에 전 하는 수 없이 문을 열고 딸과 시모를 집에 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젠 소민이까지 데리고 와서 절 괴롭히시는 거예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전 어머님을 용서할 생각이 절대로 없다는데 왜 자꾸 절 찾아오시냐고요? 외로워서 그러세요? 기댈 곳이 필요하세요? 근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어머님이 양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되죠. 엄마, 할머니 뜻은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는 무슨 오해? 그런 게 아니면 왜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건데? 엄마, 할머니 폐암 말기셔. 집에서 간병해주는 사람도 따로 고용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마지막으로 꼭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고 엄마에게 그 말만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기에 내가 이렇게 직접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 좀 한 번만 들어줘. 폐암? 전 그제야 너무 많이 말라있던 시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힘없이 몇 번 콜록대더니 고개를 숙이곤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래, 소민이 말이 맞다 어머마. 너무 말게 발견된 데다 난 나이도 많아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권하지도 않는다더구나.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약만 타다가 집에서 요양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네게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란다. 그럼 그 마지막 부탁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그게 뭐기에 자꾸 절 찾아오신 거예요? 힘없는 시모의 말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리 시모를 원망했던 저라고 해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더군요. 자식 놈들은 내게서 돈을 다 뜯어간 줄 알지만 사실 아니야. 나는 건물을 팔고 소민이에게 남겨줄 20%에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숨겨놨었다. 행여 소민이에게 먼저 그 돈을 증여하면 그놈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까봐 여태 소민이에게 넘겨주지도 못했어. 근데 이젠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소민이에게 그 돈을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난 여전히 걱정이야. 그걸 알고 그놈들이 소민이를 괴롭힐까 봐서 말이야.
그러니 어머마, 부디 네가 소민이를 좀 곁에서 지켜다오. 아무리 어른이 됐다지만 소민이는 아직 대학생이야. 많이 어려. 그러니 어른인 네가 옆에서 법적으로든 뭐든 소민이와 그 돈을 지켜줘.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라도 소민이와 어멈 너희 둘이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염치 없지만 너에게 남기는 내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까지 이런 못난 부탁이 나는 시엠이라 너무 미안하구나. 말을 마친 시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더군요. 당황스러웠어요. 시몬은 자신이 아닌 손녀를 위해서 수많은 원망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절 찾아왔던 겁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죠. 엄마가 할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은 알지만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딱 한 발만 물러나 주면 안 될까? 엄마한테 미운 사람일지 몰라도 나에겐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내 할머니니까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내 돈 지켜달라는 말이 아니야. 난 그냥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마음 편하실 수 있도록 엄마가 할머니를 조금만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말뿐이라도 말이야. 딸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시모를 이대로 미워하는 게 맞는 건지, 제 딸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한 시모에게 마지막 온정을 베푸는 게 맞는 건지 말입니다. 꼬박 3일을 고민하던 전 결국 결심을 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마, 와줬구나. 용서해드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제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뭐 밥은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제가 좀 차려드리고요. 저는 폐암에 좋다고 들은 음식들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제 말에 시모는 눈시울을 붉히곤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먹었다. 안 먹었어. 내가 차려주마. 어디 어멈 너 좋아하는 시금치 사다가 나물 좀 무칠까? 육전도 해주랴? 사람이 끝까지 원망도 못하게 시모는 20여 년 전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군요. 딸은 그런 우리를 보며 함께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이후 저는 몇 번 더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딸의 노력에 가끔은 웃음이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그동안 시모와 자식들은 정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는데 딸에게 들어보니 시모가 폐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도 그 어느 놈 하나 같이 병원에 가자고 말하는 인간이 없었다는군요. 그리고 시모는 다시 만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급하게 이송된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죠. 피부친 너랑 소민이를 생이별시키고 떨어져 살게 해서 정말 미안했다 어머마. 부디 앞으론 두 사람 떨어지지 말고 잘 살거라. 우리 소민이 잘 부탁한다. 이 생에서 너에게 다 못 갚은 죄값은 내가 다음 생에라도 꼭 갚겠다. 내게 큰 상처를 준 내 옆을 마지막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다. 나중에 집에서 발견된 시모의 짧은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시모의 마지막을 다른 자식들도 아닌 제가 그토록 슬퍼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죠. 시모의 마지막을 지켰던 건 저와 딸이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돌렸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 또한 빈소를 차린 지 반나절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그 동생들 그리고 상간녀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한 채 장례를 치르는 내내 딸의 곁을 지켰어요.
시모도 없는 마당에 그놈들 사이에서 제 딸이 너무 외로울까봐 말이죠. 시모는 자신의 말처럼 8억 상당의 재산을 소민이 앞으로 남겼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시모의 집을 처분하고 딸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뒤늦게 유산의 행방을 알게 된 내 연놈들은 길길이 날뛰더니 나중에 소송까지 걸어 딸의 재산을 뺏으려고 들더라고요. 하지만 법적인 부분엔 전혀 문제가 없던 터라 그들은 결국 단 한 푼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 싸운 우리가 승소한 마지막 재판날, 저는 법원에서 나오던 전 남편에게 일침을 날렸어요. 한심하다 한심해. 여자의 눈이 멀어서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던 엄마 내팽개치고 자식 돈까지 뜯어가려는 꼴이라니. 너랑 이혼할 때 네 엄마한테 했던 말 내가 너한테도 똑같이 해줄게. 돈 보고 결혼한 그 여자가 언제까지 네 곁을 지켜줄 것 같아? 돈 떨어지고 네가 아프면 그 여잔 누구보다 먼저 널 내다버릴걸? 근데 그때 가서 아빠랍시고 우리 딸 찾아왔다간 넌 내 손에 먼저 저 세상으로 갈 줄 알아. 알았어? 아빠, 난 괜찮지만 적어도 평생 할머니한테 미안해하면서 사세요. 난 적어도 아빠 같은 어른은 안 될 거예요. 아빠는 제가 아는 어른 중에서 제일 최악인 사람이에요. 저를 노려보던 남편은 딸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더군요. 저런 놈도 부모라고 자식이 자신에게 최악이라는 말까지 하니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다고 딸의 재산까지 뺏으려 한 놈이 정신을 차릴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정신이 든다면 꼭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께 오랜만에 외손녀를 보여드리니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께선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오빠 남동생은 조카에게 그동안 못 준 용돈을 몰아줘야겠다며 제 딸에게 꽤나 큰 금액을 건네더라고요. 옷도 사입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며 말이죠. 친가에서와는 다르게 자신을 환대해주는 외가 친척들의 분위기에 딸은 수줍어하면서도 굉장히 기뻐했죠. 저는 딸이 시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한 푼도 욕심내지 않고 제가 번 돈으로 딸과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딸은 저와 그 돈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저는 나중에 결혼할 때나 보태쓰라며 딸을 만류했어요. 딸은 지금 대학교 4학년이 되어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딸은 그날 이후 자기 아빠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혹시라도 나중에 전 남편이 그 여자에게서 버림받고 찾아오면 어떨 것 같냐고 제가 묻자 딸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글쎄, 아빤 싫지만 그래도 뭐 돌봐주긴 하지 않을까? 내가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평생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 자식이니까 할머니한테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래도 아빠한텐 단단히 한 소리 해줘야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삐었으니 아빠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거라고. 그것도 아빠가 날 찾아왔을 때 얘기지만 아무튼 뭐 아빠가 언젠간 정말로 꼭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딸의 곁에서 지켜보니 시모가 딸을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웠는지 여실히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전 하늘에 계신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짧은 편지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곳에서 아버님은 만나셨어요? 그곳에선 더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죠? 어머님, 생각해보니 제가 어머니께 이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미 어머님을 용서했어요. 물론 제가 겪었던 아픔을 잊을 순 없지만 어머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딸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신 감사한 분이기도 하니까요. 어머님, 어머님이 자식 중 유일하게 잘 키워내신 우리 딸 소민이 제가 끝까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낼게요. 그러니 더는 우리 소민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다시 한번 우리 소민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 저희 딸이 취직하는 모습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15년간 못다한 엄마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막상 원망을 내려놓고 살아보니 이전과는 다른 개운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지 말고 자신을 위해 원망을 내려놓고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 앞으로의 인생까지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많은 분들의 행복과 평온을 빌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하나씩 둔 40대 엄마입니다. 애들 키울 때 정말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러는 사이 제 결혼 생활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롯이 저랑 관련된 것만 신경 썼다면 좋을 테지만 시댁과 관련된 인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그런 걸 감안하고 산다지만 그런 게 어딨나요? 다 자기 운명 바꿔가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에 오기까지는 참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끊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절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잠도 못 자게 만들었던 건 시댁 형님 둘, 큰형님과 둘째 형님 이 인간들이에요. 듣고 보면 웬만한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하는 건 못지 않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특히 둘째 형님은 이상하게 결혼 초반부터 저를 있는 둥 없는 둥 무시하더라고요. 더 성질이 괄괄한 큰형님이 한번 주의를 줬는데도 말이에요. 동서, 막내 동서랑 인사 좀 해. 저렇게 인사하는데 왜 대꾸를 안 해줘? 이렇게 어깨로 툭 치니 그나마 절 보고 대강 인사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나빴던 건지 다시 큰형님한테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 동서랑 인사했어요. 인사했는데 동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에 저는 눈이 완전 동그래져서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반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획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마주치니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여자들 사이에 있는 이런 미묘한 싸움 분위기를 무척 싫어하는 편이에요. 학교 다닐 때에도 꼭 저런 애들이 있었고, 제가 엄마 없이 자랄 때에도 그걸 갖고 무시하는 애들이 꼭 있었거든요. 상견례 때에도 양가 인사를 할 때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당연히 나왔으니 눈치를 챘겠지만, 저희 집은 아빠만 나오셨거든요. 아빠가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같이 나오셨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사정을 말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니라 아빠가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적에 일찍 집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남매들을 키우다 보니 여간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우리 윤지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손 많이 안 거치고 자라서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이 녀석이 많이 털털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딴에는 이런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이 나던지. 근데 이런 부분을 보고 나중에 큰형님이 슬쩍 비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막내동서 무슨 결혼식 웨딩 마치 하는 줄 알았잖아. 그렇게 울 일도 아닌데 상견례에 그 식구들 많은 데서 훌쩍거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 동서, 그때 진짜 좀 오바했어. 알긴 알지? 이러면서 깔깔거리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대체 어떤 분위기 속으로 들어온 건지 실감나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당연히 시댁 식구들과의 교제가 있을 테고 뭔가 다 처음이라 어려울 거란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둘 신경 쓰기도 바쁜데 저 드센 큰형님과 둘째 형님 분위기도 맞춰야 하나 싶어 머리가 아팠어요. 이후로도 저를 무척 화나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임신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만삭 임산부였고 시댁에선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근데 우리 형님네는 집들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명절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아들네에서 하면 좋겠다며 그 말을 큰형님이 본인 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말을 꺼낸 사람 집에서 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명절을 며칠 남겨두고 걸려온 전화는 무척 황당하더라고요. 막내 똥서, 이번에 우리들끼리 얘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이번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명절 치르긴 힘들 것 같거든. 둘째네도 친정 엄마가 와 계신다나? 아무튼 사정이 이렇게 다 되었어. 그래서 말인데 자기네 집에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둘러보니까 답이 그 집밖에 없더라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없잖아. 우리 어머니 명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거든. 은근슬쩍 꼭 하라는 식으로 못을 박으니 꼼짝없이 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도 애 낳기 전이었으니까 이때에는 꽤 심신이 약했을 때였나 봐요. 애 낳고 나니까 그 뒤로 걸려오는 제안들은 웬만하면 다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정말 꾸역꾸역 우리 집에서 명절을 치르긴 했는데 형님들이 왜 그렇게 지들이 시누이도 아니면서 굳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구정을 보내자고 했는지 알았어요. 아버님이 그때 손주들 용돈을 제법 주셨었거든요. 근데 지네들 집에서 하긴 싫고 용돈들은 밖에 해야 하니까 우리 집에서 대신 한 거였어요. 게다가 음식 먹고 난 뒤 설거지도 다 도와줄 것처럼 굴더니 그냥 둘이서 옆에 서가지고 지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속해서 말을 하니 남편도 좀 지쳤나 봐요. 며칠 후 형들에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아주버님들은 각자 자기 일 신경 쓰느라 바쁘고 웬만해선 아내들이 하는 일을 깊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 봐요. 형들한테 욕만 잔뜩 먹었어. 둘 다 나랑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나는 형들이 늘 어렸거든. 본인들이 볼 때에는 내가 형수님들 험담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 어쩔 수 없지 뭐. 아, 진짜 머리 아프다. 나는 그냥 차라리 우리 형수님들이랑 자기랑 안 엮였으면 좋겠어. 남편도 어지간히 피곤했으면 이런 말을 한 건지. 안 그래도 회사 안에 아줌마 동료들끼리 기싸움을 하느라 거기서도 이리저리 터지는 중이었거든요. 집에서만은 편안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거리를 좀 두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오가는 중에 몇 년이 훌쩍 지나 저도 제 발등을 스스로 찍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애를 좀 키우다 보니 교육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큰 아주버님과 형님이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제법 작지 않은 큰 곳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건 본인들의 순수한 노력이 아니긴 했어요. 지인이 하던 학원을 인수해서 하는 건데 그 명성이 꽤 오래 갔던 것 같더라고요. 나름 좋아 보이긴 했기 때문에 꽤 고민이 되었어요. 이쯤 되니 남편도 한창 복작복작하고 논란이 있었던 게 몇 년 지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유성이 형네 학원 한번 보내볼까? 거기 워너빈도 있고 평도 좋은 편이야. 형은 다른 사업하느라 신경 거의 못 쓰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형수님이 다 하고 계시긴 한데 당신도 너무 어려워 말고 한번 상담해봐. 아무리 그래도 조카가 가는 거니까 잘 해주겠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좀 끌렸던 게 이쯤 우리가 막 이사를 와서 그 주변에 아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나마 조심스레 어머니께 한번 연락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상담을 했었답니다. 어머니가 이런 부분은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나름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형제들끼리 하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론 어머님도 썩 형님네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는 네 마음인데 큰애랑 별일 없겠어? 너도 알겠지만 걔가 보통 깐깐한 애가 아니잖니. 거리도 멀다고 하고 버스가 그쪽까지 가지도 않는다며. 그럼 네가 애 둘 키우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사실 어머니 말이 단 하나도 틀린 게 없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도 참 자식이 뭔지 말이에요. 애가 슬슬 영어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다고 할 때 시켜는 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형님께 연락을 했는데
제 쪽에서 먼저 연락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무척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마냥 반가워하는 기색이셨어요.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순전히 자기네한테 돈 쓰니까 좋아했던 건데 말이에요. 어머, 드디어 유성이도 학원 보내는구나? 그래, 사실 진즉 다니게 했어야지. 그런데 우리 학원은 자기네 이사 온 집까지는 셔틀을 안 보내는데 자기가 알아서 라이딩 해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주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 동선이 다 꼬이거든. 저도 이건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상관없다고 하고 가서 둘러본 뒤 등록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애도 재밌어하고 형님네 큰아들이 거기서 보조교사로 같이 일하고 있다 보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학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형님이 갑자기 막으시는 거예요. 이땐 순진하게 저도 이 말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에이, 자기 뭐 하는 거야? 무슨 학원비야? 조카가 온 건데 이걸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 셔틀도 안 해주는데 우리 학원 보내니까 난 그냥 고맙지. 그러지 말고 동네방네 우리 학원 소문이나 좀 내줘. 그전 원장빨이 있어서 그럭저럭 운영은 되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좀 으쌰으쌰 해야 되거든. 유성이 또래 엄마들은 내가 홍보하기가 좀 힘드니까 자기가 힘 좀 써줘. 알았지? 이러면서 학원비를 한사코 안 받겠다며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처음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생각할수록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괜히 나중에 이랬다가 책 잡히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 전에 제가 학습해온 바로는 우리 형님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구태여 이때 비싼 전기포트에 커피 머신을 형님에게 선물해 드렸답니다. 남편도 제 말을 듣더니 그럭저럭 잘 대처했다고 했었고요. 그래, 당신이 잘했네. 아무리 형수님이 그냥 다니라지만 어떻게 그래. 얼마 선물이라도 해놔야 당신도 그렇고 다들 마음 편히 다니지. 근데 좀 보내보고 불편할 것 같으면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남편답지 않게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더라고요. 저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형님들에 대한 오랜 데이터가 쌓여오는 동안 썩 좋은 기억은 아니었나 봐요. 잘 지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어가지는 말라는 의미더군요.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몇 달간 아이를 쭉 보냈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가면서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학원을 여기만 다닌 건 아니고 나와서 제 차를 타고 다시 수학학원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이동 중에 갑작스러운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큰엄마네 학원 계속 다녀야 해?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유민이 형이 자꾸 나보고 답답하다고 화났네. 운전 중에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너무 부정적인 반응이라 기겁할 듯 당황했어요. 그래도 교육은 확신할 거라고 생각했고 시댁 큰 조카가 가르치는 애들이 우리 애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좀 더 친근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왜? 유민이 형이 뭐라고 했는데? 형이 뭐라고 화를 냈기에 그래? 그때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리에 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더 웃긴 건 큰형님의 반응이었고요. 몰라. 나보고 돌대가리래.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스트레스 받는데 나보고 언제까지 다닐 거냐고 다른 학원 가래.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어질어질한 거예요. 일단은 마음을 가다듬고 서둘러 아들을 수학학원에 보낸 뒤 숨을 고르며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만둘 때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계속 보낸다고 해도 영문은 알아야 하니까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중간 입장에서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받고 나니 너무 황당했어요. 아, 유성이가 그래? 우리 유민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좀 놀랐나 보네. 그런데 말이야.
안 그래도 나도 자기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다. 근데 요 근래 이래저래 일이 막 자잘한 게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말하는데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아서 전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 정적이 뭔가 좀 평소 같지 않다고 여겼는지 형님은 얼른 이어서 답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유민이가 유성이 기본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힘들어하더라.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학원 워낙 평이 좋잖아. 기존 원장이 판을 잘 깔아두고 길을 잘 닦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내는 애들 보면 부모들도 그렇고 꽤나 빵빵하고 학력도 어지간히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애들도 여간 똑똑한 게 아니고 회전이 아주 팍팍 된단 말이지. 우리는 거기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둔 건데 유민이가 유성이 가르치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더래. 이 모든 이야기를 형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게 맞을 수야 있겠지만 제 입장으로 들을 때에는 솔직히 기분 너무 나쁜 얘기 아닌가요? 그냥 대놓고 제 애를 너무 무시하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도통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형님, 그럼 유성이는 여기 오래 다니기가 힘들겠네요. 서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어렵게 입을 뗐고 이 안에는 일말에 제 불만도 약간은 들어가 있었어요. 형님은 그걸 진즉 눈치채고는 자기 아들 탓을 돌리고 싶진 않았던지 제깍 반격하는 거예요. 좀 적당히 했으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참 왜? 유성이는 정말 기초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어느 학원 가도 똑같을걸? 뭐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긴 하겠는데 유성이처럼 하면 진짜 어딜 가든 말 듣는 건 똑같아. 유민이가 진짜 마음고생 심했어. 맨날 나보고 유성이 어쩌면 좋냐고 한숨 푹푹 쉬어대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저도 약간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참아두었던 말들을 급기야 꺼내게 되었답니다. 그냥 좋게 좋게 그만두려고 했더니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냔 말이에요. 그 얘긴 저도 듣긴 했어요. 유민이가 힘들어한다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척 동생이라지만 돌대가리라는 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 말에 형님도 움찔하더니 그러면서 막 둘러대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방어를 하겠답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 유성이가 그래? 우리 유민이가 그랬다고? 아유, 아이 참 동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유성이야 유민이를 오죽 생각하니까 자기 동생 같으니까 그랬겠지. 얘는 지 동생한테도 그래. 답답하고 말 안 들어먹으면 그런다니까. 그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또 그런 거에만 집중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동서 예전부터 예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렇네. 사람 간에 섞이고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늘 오해가 있더라고. 우리 유민이가 한 말 너무 깊게 듣고 그러지 마. 걔가 무슨 악의가 있겠어? 동생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유성이는 또 그걸 그대로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친 거야? 그냥 넘어가면 될 걸 뭐하러 엄마한테 얘기한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뭐 말을 이으면 이을수록 서로 난장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됐고 저는 다 싫어져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형님, 그건 형님 말 맞다나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유성이는 오늘로 정리를 할게요. 학원 책도 얘는 늘 들고 다니니까 따로 가지러 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대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다 형님은 아무래도 마무리가 자기 아들이 해버린 막말로 끝나는 게 싫었는지 끝까지 자꾸 참견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저기 그러면 정동서가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유성이를 그렇게 키워서 되겠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엄마가 계속 움찔하고 그러면 앞으로 중고등 공부는 어떻게 시키려고 해? 학원 자꾸 바꿔줘 가면서 보내면 끈기가 없다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난 유성이가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좀 끼고 공부를 시켜봐. 그래놓고 다시 보내야지.
안 그러면 유성이 저 상태로는 어딜 가든 똑같이 채이고 욕먹는다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면서 저는 형님과는 더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고 일단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도 참 나름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안 풀릴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했어요. 어머니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좀 들어주실 것 같았거든요. 자초지종 다 들으시더니 어머니도 좀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딸 자식과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에겐 모두 같은 손주들이 있는 며느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아이고 참, 큰애 걔는 말을 왜 그렇게 한다냐. 아, 유민이 녀석 어디 동생한테 돌대가리라고 해. 그 녀석 진짜 등짝 좀 얻어맞아야 해. 아무렴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르쳐주라고 지 작은 엄마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럼 잘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성질만 내면 어떡해. 하다 보니 저는 정말 점점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별 얘기를 다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 진짜 너무 속상한 게요. 학원비 얘기했는데 내지 말라고 하시길래 달마다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형님이 마무리에 하시는 말씀이 돈도 안 받고 가르쳐줬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 그대로 형님은 저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학원비를 안 받고 가르쳐줬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학원비에 상응하는 어쩌면 그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 선물을 달마다 보냈었다고요. 비싼 소형 가전들부터 시작해서 몇 달 보내는 동안에 월초마다 그렇게 결제해서 학원으로 배송해드리곤 했어요. 나중에 말 나오는 게 싫어서 말이에요. 그래놓고 끝에 가서 세상 정 많고 사랑 많은 큰엄마로서 받아준 양 말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는 결국 혀를 찢찢 차시더군요. 아니 거기다가 차로 데려다 주지도 않았고 네가 왔다 갔다 했다면서 왕복으로 40분 걸리는 게 말이 쉽지. 매일 초등학생 애를 어떻게 그렇게 태워다 주고 오고 하냐.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정작 형님 본인은 자기네 집 막둥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걔 혼자 학원 돌리기 안쓰러워서 본인이 데려다 주고 오고 했어요. 학원 자리 비우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맡겨두고 그렇게 차로 바쁘게 라이딩하면서 자기 애 학원 보내고 데리러 오고 했거든요. 그럼 누구보다 제 환경을 잘 알 텐데 저는 무척 만만해 보였는지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애가 학교 친구 2명을 더 데려와서 같이 다녀줬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애가 그만두니 얘네들도 학원까지 태워다 주고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동시에 셋이 그만둬 버리니까 형님도 뭔가 애가 탔던지 나중에 연락이 왔지 뭡니까? 저 동서, 우리 셔틀 기사님한테 마지막에 동선 하나 더 추가해서 그쪽 학교로 돌아달라고 부탁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 보내. 내가 유민이한테도 잘 얘기했으니까 유성이 잘 봐줄 거야.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라고. 작은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유성이랑 그 학교 애들 셔틀에 태우면 돼. 내가 시간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전 어이가 없어서 말을 툭 끊었어요. 아니요, 형님.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낸다고요. 학원 안 보낸 지 며칠이 지났고 그 엄마들도 다른 데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당분간 제가 끼고 가르칠 생각이고 앞으로 학원들도 빈틈이 없이 짜져 있어서 그거 바꾸기 힘들어요. 저희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말에 감정이 많이 담겨 있긴 했지만 형님은 자기 잘못도 주제를 모르고 그 상황에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되는 말을 저에게 해버린 거예요. 애들끼리는 돌대가리라는 말이 오가면서 상처를 주었다면 형님은 저에게 사회성이라는 말을 들먹이더군요. 이 말은 오랫도록 제 안에 가시지 않는 상처, 그리고 분노의 버튼이 되어버렸어요. 동서는 왜 그렇게 성급해? 나랑 그날 얘기해보고 좀 기다려보지 그랬어. 그날도 동서가 갑자기 얘기한 거 아니야. 바로 위에 동서는 이런 식으로 일 안 해.
자기는 내가 좀 잘 지내보겠다고 유성이 챙기면서 학원비도 안 받고 다니게 해준 건데 이렇게 일을 무자르듯 그냥 확 잘라버리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네? 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래 알겠는데 동서는 참 사회성이 없다. 사람들 관계를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판에는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 저를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그러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유성이도 끈기 없이 저렇게 학원 다닐 때마다 그만두려고 할 거 아니야. 우리 유민이 말로는 유성이가 참 사회성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 내가 동서 볼 때 느끼는 건데 얘네들도 애들끼리 똑같이 느끼는 거야. 하여간 내 말 잘 새겨 듣고 그럼 나도 자기가 학원 안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리 할게. 그럼 전화 끊어. 이렇게 집단에 지가 뭐라고 잔뜩 삐져서는 온갖 폭탄을 투하해버리곤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 있죠. 이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의 이를 갈게 되었어요.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에는 5만 가지 상처를 주는 말들이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끊겠다는데 그걸 못 참고 애들 돈줄 끊기는 게 아쉬워서 거의 협박하듯 저에게 악담을 마구 쏟아낸 거 아니에요. 게다가 멀쩡한 저를 지적하면서 사회성이 있네 없네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는 양 마구 밀어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학원 보내는 엄마들 몇몇과 얘기했는데 그때도 좀 고민했었어요. 유성이 엄마, 오늘도 이렇게 보내요? 시간 되면 애들 나올 때까지 커피 한잔 할래요? 엄마들 두어 명이 말을 걸어오길래 저도 그러자고 했고 마침 애가 학원에서 다시 나오려면 4, 50분 기다려야 해서 같이 카페로 움직였어요. 이분들은 제가 우리 형님과 가족 관계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었지만 학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어투로 그것도 원장인 우리 형님 험담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전 원장님이 좋았는데 우리 애 딱 중요한 시기에 저렇게 일임하고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바꿀 생각도 못했고 몇 달 더 보내보자는 생각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새 원장님은 좀 뭔가 되게 표독스럽기도 하고 애들도 대충대충 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애도 원장님 무섭다고 하는데 딴 데를 빨리 알아봐야 하나 싶어요. 그러자 또 다른 엄마도 거들더군요. 우리 애도 그러더라고. 원장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뭐 보조교사로 쓰나 본데 뭐 대학생이래. 그런데 가르치면서 그렇게 애들한테 화를 촉촉 내나 봐. 유성이네는 별 얘기 없어요? 전반적으로 사람 하나를 볼 때의 눈은 대부분 비슷하다더니 이들도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괜히 입댔다가 잘못 소문나면 저만 곤란해지니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입을 닫기는 했어요. 엄마들 사이 말소문이라는 게 무서운지라 나중에 파고 들어가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근원을 따지거든요. 이 엄마들이야 우리 형님과 다시 안 볼 사이고 학원 그만두면 끝인 관계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저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같이 동조했거나 말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잘 모르겠다. 우리 애는 학원에서 듣고 온 얘기가 없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어찌됐든 그런 일도 있었는데 형님이 죽어라 재탄만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모양새를 보니 제 속만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에게 일이 있는 족족 상담을 했고 어머니는 잘 그만뒀다고 하시더군요. 잘 그만뒀어. 그리고 내가 볼 때 큰애는 진짜 성격이 여러모로 보통 까탈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뭐 큰애가 밉다던지 아니면 너네를 더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그냥 앞으로는 같이들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애들끼리 걸린 건 더 하지 마. 이게 뭐냐? 무슨 강아지 싸움도 아니고 남이랑도 자식 걸린 싸움 하면 아주 피 터지는 거야. 그런데 니네는 가족들끼리 평생 볼 사이인데 애들 커가는 거 계속 봐야 하는데 그걸로 싸우면 진짜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니들끼리 뭐 엮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명절 때 오며 가며 보며 인사들이나 하게 해.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선 손주 걱정이 더 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엄한 손주들끼리 엄마들에게 치여 원수가 되면 어쩌나 싶으셨겠죠. 그러고 한동안 뜸하고 형님과 또 둘째 형님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며 멀어졌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는 잠깐 큰일을 겪게 되었어요. 저 일이 있고 1년쯤 지나서였을까요? 몸이 너무 안 좋고 찌뿌둥하길래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꽤 안 좋은 게 몸에 자라고 있어서 이걸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애들이며 남편이며 다 놀라고 어머니랑 시누이도 저를 안쓰러워 하시더군요. 아휴, 막내 너 아파서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유성이랑 유진이는 어떻게 하고. 아범이 회사 다니면서 애들 챙기기 힘들 거 아냐. 너도 아픈데 네 몸만 신경 써야지. 그러지 말고 애들 며칠간 우리 집에 보내놔라. 둘 다 같은 학교 다니니까 내가 같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마. 어머니가 이렇게 봐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정말 제 몸만 신경 쓸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학원은 못 보냈지만 그렇다고 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애들 학교만 안 빠져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퇴원해서 회복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형님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들이 아프다는데 한 번도 안 들여본다 싶긴 했어요. 헌데 연락이 왔길래 웬일인가 했죠. 막내 똥서, 아직 젊은데 그렇게 수술해서 어떡해. 고생했네. 병원에서는 뭐래? 내가 어머니한테 듣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회복하려면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된다며. 자기도 슬슬 몸 움직이면서 잘 회복해야겠다. 그치?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냥 시덥지 않게 얘기하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 전화를 끊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무슨 죽이며 음식거리들을 왕창 갖다 주고 간 거예요. 작은 형님도 같이 와서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들 학원 일 이후로 제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명절 때도 눈도 안 마주쳤거든요.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 되는 게 싫어서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마음이 거의 돌아서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저를 챙겼다고 막 카톡으로 연락도 오고 둘째 형님까지 같이 있는 며느리 단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정말 안 내켰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가 있었는데요. 회복하고 좀 시간이 지나자 의외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막내 동서, 우리는 요즘 잠깐 시간 만들어서 골프 치러 다니거든. 동서도 같이 다닐래? 골프도 좀 배워두면 사람들 만나고 이야깃거리 많아져서 좋아. 동서도 움직이면서 운동도 해야 되잖아. 골프만큼 운동량 많은 게 없어. 이번에 우리 갈 때 한번 따라가 볼래? 저도 그렇게까지 막 내켰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시간도 좀 지났고 저부터도 큰일 겪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 나쁘게 지낼 것 없이 나도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으니까 그냥 따라가 봤어요. 주변에 보니까 이제 골프는 그렇게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제 또래 젊은 사람들부터 더 어린 20대까지도 종종 치는 문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 자리에 낀 것을 또다시 후회하게 되었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미묘하게 저를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잘 모르는 저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했으면 좀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외려 어리버리해서 헤매는 저를 두고 약간 빈정거리듯 말하더군요. 이쯤 되니 도대체 저를 뭐 때문에 부른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동서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쳐본 거야? 나는 농담하는 줄 알았잖아. 요즘 너도 나도 다 치러 다니는데 그냥 잘 못 친다는 건 줄 알았지. 이런 큰형님의 말을 거드는 둘째 형님도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어느새 둘이 한편이 된 마냥 붙어먹고 말하더군요. 그러게요. 저도 설마 한 번도 안 쳐봤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형님. 막내 똥서는 평소 뭐 하면서 지내? 뭐가 재밌어? 전 이때 그냥 순진하게 뭐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뭘 사지는 않더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백화점 지하도 그렇고 큰 쇼핑몰도 그렇고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찾아서 잘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큰형님이 이때 분명히 얼굴은 웃고 있었으나 살짝 비꼬는 거예요. 근데 막내 동서 보면 그닥 뭐 옷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전부터 한 벌 사줄까 고민했었거든. 오늘도 골프 치러 오는데 옷도 좀 주변에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괜히 아까 사람들 보는데 좀 민망하더라고. 나도 그렇고 여기 동서도 그렇고 일찍이 골프 쳤었거든. 우리는 친정이 다들 골프 매니아야. 같이들 맨날 치러 다녀. 이러면서 저를 깔보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까짓 골프가 뭐가 그리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말이에요. 보통은 이런 거 거의 친정에서 일찍이 다 떼고 오는 거잖아. 나도 아직도 우리 친정엄마랑 같이 다녀. 엄마가 연세가 그렇게 드셨으면서도 아직도 팔팔한 거 있지. 막내 동서는 아 맞다. 친정 어른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하시나? 아버님만 계신다고 했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거 할 여유는 없었겠네. 왜 쓸데없이 이렇게 남의 가족사까지 파고드는 얘기를 하는 건지 궁극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럼 자랑이나 할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집을 멱살 잡고 늘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와중에 또 제 걱정을 해주는 척 하더라고요. 동서, 근데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프면 말해. 우리도 이쯤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다음에 또 약속 잡으면 되지 뭐. 저는 이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굳이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요. 재미도 없었고요.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는 형님들이랑 같이 어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 반응 저 반응 살펴봐야 하니까요. 근데 이때 미묘하게 절 건드리는 말이 있었으니 바로 친정엄마 화제였어요. 이게 제 환경을 두고 하는 말이란 걸 모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알아들으라고 뾰족하게 공격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걸 알고 그랬던 걸까요? 화가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역시 뭔가 마음 놓고 의지하고 그러기엔 친정엄마가 최고야. 솔직히 어머니는 남의 집 엄마잖아. 뭐 아무리 속 털어놓고 말한다고 해봤자 결국 자기 아들이 우선이고 최고잖아. 다 부질없는 짓이라니까.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전에 친정엄마 안 계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볼 땐 그래서 동서가 멋모르고 우리 어머니를 너무 따르는 것 같아. 이때에는 좀 뭔가가 거슬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눈치를 챘었는데 갈수록 정말 숨막히게 사람을 조여오는 거예요.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아. 세상에는 믿을 게 친정밖에 없어. 특히 시집 온 여자한테는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자꾸 어머니한테 뭔가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자기 그거 몰랐지? 그거 다 내 귀에 들어온다?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갑자기 분위기가 무슨 호러 공포 드라마로 바뀌는 듯 하더니 큰형님은 제가 학원 얘기를 어머니에게 한 걸 안다면서 제 눈을 노려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는 것과 동시에 근데 이게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옆에서 둘째 형님은 정말 간사하게도 처음 듣는 얘기인 척 큰형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더군요. 어머 형님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막내 동서가 뭔가 어머니한테 말이라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장작을 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대충 흐름을 보니 저한테 그때 학원 얘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제 몰래 큰형님한테 뭐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형님도 뾰루퉁하니 열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안 했나 보더군요.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연락이 없다가 그 후에 갑작스럽게 챙기는 척을 하길래 전 그냥 순수하게 이제 나를 좀 챙길 생각이 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동서, 내가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지? 진짜 내가 그동안 동서 얘기 다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내가 어디 동서 같은 사람이랑 겸상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 하다 진짜 이제 별것들이 다 설치고 나대고 앉아있네 진짜.
내가 그날 바로 가서 따지려다가 진짜 일 낼 것 같아서 참은 거야. 그 이후로는 뭐 어디 아팠다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티가 나진 않았지만 저는 진짜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 못했어요. 동서 같은 사람이랑 어찌어찌 형님 동서로 엮여서 이렇게 지내고는 있긴 한데 적당히 금맞게 굴어야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일러 바치고 숨어 있으면 내가 그냥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되게 순진하네, 동서.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내가 사정 다 봐가면서 학원도 맞춰주고 했더니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거야? 아니, 엄마란 사람이 그렇게 뒤통수 치고 난 모함하는 거나 배워갖고선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진심 유성이랑 유진이 너무 불쌍하다, 진짜. 지 엄마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이때 저는 와장창 멘탈이 깨지는 걸 느꼈고 정말 숨도 쉬지 않고 형님에게 다다다 달려들었어요. 둘째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벌레 보는 듯 그 옆에 붙어서서 절 쳐다보는데 큰형님 못지않게 얄밉고 재수없게 느껴지더라고요. 큰형님은 보란듯이 전화를 꺼내더니 스피커폰을 켜두고 계속 신호를 울려대는 거예요. 동서 똑바로 들어. 저번에는 자기가 어머니한테 내 뒷담화 했지? 나는 자기 같은 인간이랑 달라서 대놓고 앞담화 해줄 거야. 똑바로 들으라고. 어디서 촌떼기를 동서럽시고 형님 동서 소리 하게 해줬더니 지 주제도 모르고 나대고 있어. 아, 어머니, 저예요. 형님은 그렇게 바로 어머니랑 통화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뭐라 말을 이어가는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저릴 듯 아찔하더군요.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쩌자고 이딴 모임에 순진하게 따라와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진짜 너무 비참하고 분이 일어났어요. 그나마 제가 좀 참을만 했던 건 그나마 어머니가 이 순간 제가 오해했던 상황이랑 똑같이 움직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 어머니가 제가 그간 생각했던 인상과 달리 뭐 형님한테 제 험담이라도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쪽으로 생각이 갔던지라 더 혼란스럽고 기가 막혔는데 대충 어머니 말투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아마 그때 형님을 야단치셨었나 봐요. 그래서 형님은 더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지금 셋이 골프 치러 왔어요. 네. 제가 저희 친정이랑 같이 간다는 곳 말이에요. 웬일로 온 게 아니라요. 그게 일단 어머니, 저희 셋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새삼 좀 서운해져서요, 어머니. 이러면서 갑자기 형님은 막 지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큰며느리인데 대놓고 막내 며느리 편을 드시니까 서운했다. 제가 학원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딴에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일단 우리 셋 모두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그러고 싶진 않다고 획 토라지듯 말을 하는데 어머니가 당장 오라고 호통치시는 통에 다 같이 그 불편한 차를 얻어 타고 어머니께 갔어요. 도착하자 어머니는 간단하게 과일이랑 뭔가를 준비해 주시곤 답답하다는 듯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왜 또 분쟁을 만들고 난리야. 근데 너는 뭐 어쩌라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냐? 기분이라도 나쁘다 이거야? 형님은 잔뜩 화가 난 듯 인상을 쓰고 있는데 저는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 당시 왜 안 따지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묵혀두는지 모르겠더군요. 형님도 뭔가 골이 나 있었는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묘하게 틱틱대면서 받아치고 둘째 형님은 그 가운데서 난감한 척 팔짱을 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똑같이 재수없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분위기는 어머니도 점점 짜증이 나는 듯 보이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일단 뭐라도 먹으라고 했더니 형님의 때 아닌 짜증에 어머니는 완전 폭발해 버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막내 똥서랑 같이 겸상 안 해요. 오늘 부른 것도 이제 같이 안 볼 생각으로 쐐기를 박으려고 부른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아세요. 뭐야? 그네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할 거냐? 작작 좀 하라고 했는데 나이는 제일 많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형님은 진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마구 대들더라고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왜 자꾸 막내 동서 얘기만 듣고 저쪽 편에 드시는 거예요? 솔직히 급도 안 되는 동서 제가 챙겨서 같이 학원도 데려다주고 얼마나 신경 써줬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써준지도 모르면서 어머니 그렇게 한쪽 말만 들으시면 안 되죠. 여기선 제가 발끈해서 뭐라고 했더니 형님은 바로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급이라뇨. 제가 뭔 급인데요?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뭐래? 상대해줬더니 지 주제도 모르는 것 봐. 얼레벌레 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고 다니니까 아주 날개라도 단 것 같아? 세상 자랑할 건 이 집이랑 결혼한 것 말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왜 나대냐고. 지 주제를 쳐 알아야지. 말 더 길게 끌지 마. 짜증나니까. 이쯤 되면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어머니마저 완전히 바보로 보고 저렇게 속사포처럼 쏴대는 거 아닌가 싶은 와중에 갑자기 공기를 획 가르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형님이 뒤로 어정쩡하게 쓰러졌어요. 저도 모르게 외만히 비명이 나왔고요. 눈을 깜빡이며 보니 정말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말이에요. 형님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아서 넘어뜨린 거예요. 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내가 작작하라고 했지? 네가 이러면서 네 동서들이 어쨌네 하고 따지고 들 자격이 있냐? 네 애들도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갈라치기는 안 하겠어. 내가 막내 얘기 듣고 너한테 뭐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네가 알아들은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뭐냐? 이제 나한테까지 대드는 거니? 형님은 그렇게 끝도 없이 나대더니 생전 화분에 꽃 한 번 꺾은 적 없는 어머니가 머리채를 와장창 잡고 끌어내리는 바람에 꽤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거기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건 사실 제 편을 들었다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할까 말까 하다가 삼켰었고요. 둘째 형님은 아주 기겁할 만큼 놀랬는지 벽시계 바로 아래에 착 붙어서는 어머니와 큰형님을 계속 번갈아 보면서 쳐다보더군요. 그러다가 저를 획 쳐다보는데 저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뭔 주제를 알고 어쩌고 하고 있어? 너는 주제를 알고 하는 소리냐? 뭔 놈의 급이니 뭐니 따지고 있는 거야? 그게 뭐 어쨌다고? 막내 얘, 네가 그렇게 무시할 집 아니야. 큰애 네 친정이 여유가 있다지만 그거 갖고 그렇게 무시할 일이냐? 너 우리 영범이한테도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야? 어? 어머니는 오죽 실망스러우셨는지 본인 아들도 혹시 저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씩씩대던 중 어머니 딴에는 형님이 되게 얄미우셨는지 안 해도 좋을 얘기를 굳이 하셨어요. 사실 저도 입 밖에 낼까 고민했던 말이니 크게 막 상관은 없었지만요. 큰애 니네가 건물 있고 뭐 얼마나 여유 있는지 모르겠다만 막내네도 네가 그렇게 돈 때문에 무시하고 함부로 할 집 아니다. 막내 네가 말해봐라. 어? 순간적으로 저한테 이 싸움의 화살이 돌아오길래 저도 움찔했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이 말에 형님들 둘은 아주 가짠치도 않다는 듯 저를 쓱 쳐다보는데 이때 저는 발끈해서 따지듯 말했어요. 뭐 두 분이 형편이 어떤진 몰라도 절 무시하는 거라면 저도 다 까보고 싶네요. 뭐 얼마나 그렇게 잘 사셔서 저보고 급이 안 맞네 하시는 건데요? 그러자 둘이 동시에 뭐 짝이라도 한 듯 데칼코마니 마냥 같이 낄낄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쓱 정말 저를 훑어대는데 이렇게 낄낄거리는 자체가 저를 비롯해서 어머니까지 우습게 보는 행위 아닌가요? 어머니는 답답하셨는지 그냥 있는 대로 질러버리시더라고요. 이 말에 형님들 둘은 어머니 장난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에 변화도 없었어요. 니네 그 다닌다는 골프장 그것도 말이야. 막내네 친정 아버지 거인 거 아니? 어머니가 하신 이 말은 얼핏 보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무슨 치기 어린 거짓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니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저희 아빠는 홀로 자식을 키우긴 했고 그닥 정성스레 대접해주진 못했지만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어요. 단지 남자 혼자 키우다 보니 저는 여자 어른의 손길, 큰형님이 그리 지독히도 절 아프게 꽂아댔던 그 말, 친정엄마의 손길을 딱히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자치고 외모에 관심이 크게 없고 여러모로 투박한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갖고 잘 못 꾸미네, 촌스럽네, 시대를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무시해댔던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무슨 하다하다 그런 거짓말까지 하냐는 어투더니 저희 친정아빠가 건물을 어디 갖고 있고 그 골프장을 왜 소유하고 있는 건지 어머니가 대충 저한테 들은 대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골프장 얘기도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형님들이 골프 치러 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기에 그때 전 저희 남편한테 말을 했었던 것뿐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왜 아시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말 나올 구멍이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자세히 뭘 설명하겠냐마는 서로 결론은 막내 동서인 우리 집은 그렇게 형님들한테 무시당할 친정이 아니다. 이거 한 줄이에요. 오죽 인간들이 못나고 천박하면 집 형편 갖고 누르려고 했던 건지 진짜 여고생들도 그렇게 대처했다간 왕따 당할 일을 왜 나이 50이 다 돼가서 저러고 있는 걸까요? 근데 저는 말이에요. 마치 코미디처럼 그때 큰형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며 조곤조곤 다 따져주면서 우리 아빠에 대한 설명을 대강 하며 뭐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생각보다 상세하게 뭔가 진정성 있게 이어지는 내용들을 듣고 큰형님은 점점 이게 거짓말은 아니란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변하는데 가관도 아닌 거예요. 진짜 바보 천치처럼 함부로 대할 예정이었는데 갈수록 그러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지들이 세상 거지마냥 취급했던 제가 생각보다 재력이 있다고 느껴지니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나 봐요. 눈이 마치 실핏줄이 터지는 듯 벌개지더니 콧숨을 씩씩거리면서 내뿜더니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게 다예요.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일절 연락이 없고요. 어머니는 그냥 일단 그렇게 주제며 급 따지더니 지들 주제랑 급을 알았을 거라며 놔두자고 하시더라고요. 너한테는 아무런 연락 없더냐? 그날 금우왕으로 난리들을 쳐놓고. 네, 어머니. 진짜 조금 더 연락이 안 왔어요. 큰형님 말고 둘째 형님도요. 그것들이 애지간히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했나 보네. 그냥 냅둬라. 적어도 전처럼은 못 대할 거다. 대체 이게 뭐냐 며느리들끼리. 하루하루 잘 지내기도 모자랄 판에. 아휴, 나는 2번 다시 며느리 2셋 있는 시어머니 짓은 안 하고 싶다. 내 자식하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지 원. 어머니는 며느리 셋 사이 중재하시면서 완전히 질려버리셨는지 징글징글하다고 하시고 저는 이후로 뭔가 더 엿먹이고 싶은데 딱히 계기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얘기 나눠보니 형님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제 현실 자체가 형님에게 복수가 되지 않았겠냐고 하더군요. 사실이 그렇잖아. 나도 형수님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알고 자기 딴엔 엄청 질투하고 화나서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것 같아. 그전에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막 대들었다며. 그런데 자기가 그 땅이며 아버님 건물 얘기하니까 씩씩거리셨다며. 게다가 연락 한 통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질투나서 잠도 못 자고 있다는 거에 무게가 실리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형수님들 신경 쓰지 마. 충분히 질투나게 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저도 괜히 힘 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몸 완전히 회복하는 것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 와락 받아서 열이 오르려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머니가 중재해준 셈이 되었죠. 그나마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셔서 숨이라도 쉰다고 해야 할까요? 이후로 형님이나 둘째 형님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가족 단톡방도 나가버렸는데요. 저도 이런 분위기는 환영이에요. 진짜 인간이 너무 유치하고 적급이라 저부터 이제는 만나는 걸 사양하고 싶어요.
아마 어머니도 억지로 만나게 하진 않으실 것 같으니 이제라도 형님네는 신경 끊고 살려고 합니다.